노동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노동력에서부터 잉여 가치가 생산되는데요. 이 잉여 가치를 수치적으로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잉여 가치가 생산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적인 잉여 가치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거기에서 저 M 프라임, 저 잉여 가치가 증식되는 과정을 볼게요. 자, 시장에서 우리가 통용되는 노동은 어떤 노동이라고 했죠? 구체적인 노동인가요? 아니죠. 추상적인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등가로 해야 돼요. 등가로 해야 되는데, 마르크스가 보니까 이미 한 사람의 노동자와 그리고 그 노동력을 살려는 사람의 관계가 이게 등가가 아니더라고요. 권력 관계, 요즘 말하는 갑을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동력을 자기가 판매하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보고 파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그래서 가치 증식 과정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화폐를 가지고 뭘 사는 겁니까? 아, 너 우리 공장에서 일해. 그러면 내가 얼마를 줄게 라고 하면 그 노동자는 그래, 저 가격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일하고 왔는데, 이건 이제 노동자를 미혹하게 만드는 거고요. 노동자가, 옛날 노동자가 오늘날 우리처럼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글도 거의 다 몰랐고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살살살살 꼬시면 잘 넘어오는 그런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얼마 줄게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에게 어떤 노동을 몇 시간 동안 시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힘든 노동을 장시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 시골에서 옛날에 올라온, 청계천에 올라온 영웅들 들어보실 때, 그분들이 서울에 가 청계천에 가면 몇 시간을 일하고 노동 환경이 어떻고 얼마나 열악한지 다 듣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시골에 있던 사람들 옛날에 뭐 어떻게 왔어요? 여기서는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넌 제발 도시로 가라. 남자가 여자는 다 상관없습니다. 도시로 가서 뭐든 해라 라고 해서 왔어요. 자, 거기서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뭐 얼마나 내가 이것저것 따지면서 직장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탄탄한 받침된 재화가 있겠어요. 당장 며칠 먹고 살 정도, 당장 비좁은 쪽박 하나 구할 정도의 돈밖에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워도 뭐라는 거예요? 그 돈 받고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에서만큼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 물건처럼 명확하게 사용가치가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을 언제나 부르주아들은, 기업가나 사업가들은 적은 비용으로 가지고 와서 많이 일을 시켜가지고 생산품을 많이 발생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득을 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치 증식 자본이라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죠. 공장에서 이렇게 자본가가 공장에 이제 사업에 투자할 때는요, 노동력만 사는 건 아니죠. 원료도 사야 되고요. 생산 수단, 즉 공장도 있어야 돼,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거 방직기도 사야 되고, 뭐 지금도 노동의 그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계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도 가져오고 거기서 일할 사람들도 함께 이제 구매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볼 때 불변 자본은 어떤 거냐? 원료 가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어떤 공장에든지 웬만하면 비슷한 가격에 원료가 들어올 겁니다. 기계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기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이렇게 경합을 벌여서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저 때는 벌써 산업혁명이 일어난 초기 시대예요. 공장들도 많지가 않고요. 저는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곳도 많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이런 건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뭘까? 뭐냐면 싼 노동력밖에, 여기서밖에 자기가 이득을 내고 뽕을 뽑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본을 투자하는데 저 원료나 그 다음에 생산 수단들은 불변 자본, 이건 바꿀 수가 없어. 이건 어차피 또, 그리고 감가상각대, 기계는 녹슬 거고 원료는 자꾸 이제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 한번 만들면, 생산품을 만들면 사라지니까 구입해야 돼. 이건 바꾸지 못해. 그러나 노동력만큼은 이거는 가지고 올 수 있네 라고 합니다. 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공장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오늘 좀 5만원에 한 사람 쓰고 싶다 일 텐데, 나는 5만원 가지고 하루 종일 싫은데? 그러니까 저쪽 공장 가면은 6만원에 한다고 그래요.
또 이쪽 공장 가니까 7만 원 준다 그래. 그럼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7만 원 받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보니까 노동력도 결국엔 불변 자본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 지역적인 건 차이는 있겠지만 또 크게 보면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노동 착취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불러가지고 쓰는 저 임금도 내 마음대로 막 너무 깎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 되는 평균적인 수준은 줘야 되니까 하는 건 뭐냐? 이제 불러와가지고 일을 많이 시키거나 그 사람에게 일을 줄 때 더 힘들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혹은 위험이 넘치는, 위험 요소가 많은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같이 저렇게 자본에서 프라임 붙는 것, 화폐에서 자본이 붙기 시작하는 거, M프라임 붙는 건 얼만큼 노동을 착취했냐, 이것하고 비례가 된다고 마르크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말할 때는 1급이잖아요. 1급 하루 일당을 부르니까 대신 하루를 내가 몇 시간 시키겠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늘릴수록 자본가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월급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야, 우리가 하루라도 더 일해야지, 한 달에 한 번만 쉬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뭐 그렇고 월급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쉬고 일을 많이 하는 거고요. 공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주야간 교대를 자꾸 해가지고, 사람은 뭐 어떻게 될지언정 그 기계들은 계속 돌려야 되니까 주야간으로 교대를 자꾸 일을 해가지고 잉여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가치율과 잉여 가치량이 저렇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마르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잉여 가치 생산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그러면 사람들이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그 한 달에 하루 쉰다고 해봐요. 그 사람 삶이 어떨까요? 질이 피폐해지겠죠. 그리고 남녀가 성인이 결혼했어요. 자녀들 생길 거 아니에요. 자녀는 누가 돌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렇게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들이 잘 관리를 못하니까 빈민들일수록 이제 불황자들, 뭐 이렇게 건달들, 뭐 깡패들, 막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막 그래서 어린 나이에 벌써 이렇게 타락한 길로 간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 위해서 많이 자선 사업하기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또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역사 또 하나 있는데요. 아무튼 또 이건 나중에 한다고 치더라도 이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꾸 노동일이라든지 노동시간 이런 것에 대한 쟁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마구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자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이걸 잉여 가치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노동력을 뽑아먹을까, 그래서 잉여 가치를 만들어낼까 한 게 상대적인 잉여 가치의 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협업부터 시작합니다.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산 과정 시간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장인들 있잖아요. 그럼 장인들이 어때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잘 만들어낸 게 대단한 건데, 그러지 않아도 돼. 뭐 하는 겁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돌려가지고 너 A, B, C, D 각자 일을 맞게 해가지고 너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숙련된 그런 공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단순한 노동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걸 물건 놓기만 하고, 이 사람은 이 물건을 쌓기만 하고, 이 사람이 이 물건을 풀칠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단순 노동이 되니까 숙련공들이 필요 없어요. 숙련공들이 필요 없으니까 비싼 임금을 줄 필요가 없고, 그만큼 그러면서 점점 저렴한, 또 일 단순하잖아 이런 핑계로 노동을 많이 줄 필요도 없고, 또 결국엔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10명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과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잉여 가치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분업과 매뉴팩처라고 합니다. 이제 원료나 생산수단 그리고 노동력을요 다 효율적으로, 이게 약간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효율적으로 구매해가지고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를 가져오는 거, 분업시키는 것도 다 그 공장이 있으면, 원료가 나오는 공장한테 내 공장 옆에서 해, 이쪽에서 해,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공장들 한꺼번에 다 만들잖아요.
그 속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효율적이다. 이제 마르크스처럼 시장경제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한 곳에 모아놔가지고 사람들 혹사시켜서 지금 노동력을 빼먹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계와 대공업이 되면서 기술 가치는 더더욱이나 하락하게 됩니다. 장인에서 노동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가끔씩 뭐 어쩌다 한 번씩 보면 뭐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뭐 생생정보통 이런 거 보면은 실생활에서 정말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번씩 비춰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런 게 옛날엔 많았는데 요즘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찾기가 힘든 겁니다. 장인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꼭 그런 능숙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일이 공장이나 같은 그런 곳에서 하는 곳은 없어요. 언제나 1차 산업, 즉 어업, 농업 이런 데서만 가능하죠. 혹은 아니면 서비스업 이런 데서만 조금 보이죠. 공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일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엔 협업부터 분업과 매니팩처를 거쳐 기술제, 공장제로 오는 건 이건 뭐야? 저 사람의 고유한 일과 기술, 이건 결국엔 사용가치잖아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특별한 특출한 능력 이런 것도 정말 사용가치가 그 사람 높은 것일 텐데 그 사용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다 태화시켜가지고 교환가치로 만들어서 사용가치를 저평가하게 만들어가지고 반대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저 시간급제 혹은 성과급제가 저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 특히 성과급제는 보너스잖아요. 이거 좋은 거 같죠? 개풀 이 비밀 알려줄까요? 해서 알려준 게 바로 그겁니다. 시간급제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 잉여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줄게, 시간당 얼마 줄게, 뭐 하루 일당 얼마 줄게, 월급 얼마 줄게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노동은 언제나 모르는 상태에서 다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일당으로 하냐, 월급제로 하냐, 뭐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적인 잉여가치를 창출하려는, 생산해 내려는 그런 자본가의 계략이고요.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회사를 온다고 할 때 9시까지 출근이라고 합시다. 그럼 집에서 일어나서 준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회사에 와서는 뭐예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몇 도 20, 30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에 와가지고 20, 30분 필요한 그 시간을 왜 안 쳐줘? 내가 이 회사에 노동하러 올 게 아니면 아침에 그렇게 일찍 좀 준비를 하고 먼 길을 이동하고 와서 올 필요가 없잖아. 그럼 적어도 그렇다고 쳐.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회사에 와서 이 사람이 일을 이제 거의 다 그때는 이제 사무실보다는 거의 다 공장이었으니까 공장이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노동의 하나로 쳐줘야지 결국엔 내가 당신 자본가의 그 생산품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한 일이니까. 근데 꼭 그건 안 치게 하면서 꼭 9시 땡부터 일하는 것만 하게 다 만들고 하면서 노동자를 길들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저 성과급제는 뭐냐? 결국엔 뭐 하는 겁니까? 노동자가 협력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경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 더 많은 그런 결과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또 보너스를 더 줄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결국에는 회사에서 어느 순간 그 분기에 이득을 많이 냈다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회사에서 일한 그 사람들 때문인데 뭐 하는 겁니까? 절대적 잉여가치로 이 사람은 시간급제로 그러니까 월급으로 혹은 연봉으로 계산을 맺었잖아요. 더 이득이 나는 거니까 그건 어차피 니들에게 그대로 일한 만큼을 돌려주는 것에 불과한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거를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더 자본가가 나에게 주는 수혜인 것처럼 어쩌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렇게 가지고 노동자들을 길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야기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을 시키고 싶어 하죠. 노동자들은 많이 노동하면서 또 그만큼 월급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노동을 많이 한다는 게 그 인간 노동도 무한한가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제 아까도
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이가 있으면 벌써 약간 귀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생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노화되기 때문에, 늙기 때문에, 그리고 늙지 않더라도 너무 몸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꼭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노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 것까지 자본가가 챙겨주나요? 안 챙겨주죠. 그러니까 계속 아무리 일을 해도 별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자본가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들을 많이 팔리게 해야 되겠네요. 물건들은 많은데 노동자는 막상 자꾸 월급이 줄어들고 성과가 일하는 것보다 받는 게 적다 보니까 자기 가게를 살림을 하려고 다 보면은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사겠죠. 조금씩 재고가 쌓이겠죠.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은 망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즉 시장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는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 때문에 결국엔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 자본주의 경제 체제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노동자 중심의 어떻게 자본을 물밀교환이 잘 순환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럼 노동자의 권리와 받지 못한 임금들을 제대로 받게 해줘야 니들도 물건이 나온 것을, 결국엔 이 물건에 나온 소비자가 누구예요? 노동자거든.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극복될 것이다 라고 큰 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제가 준비한 거 조금 시간 넘겼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네요.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는 시간에 약간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본도 어떤 하나의 일종의 체제에 불과한 그 때문에 다른 모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는데 또 여전히 강성하죠.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모순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살아가 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잘 이해되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짧은 시간에 아주 강의 잘 쉽게. 어려우셨나요? 좀 늦은 시간이라 힘들긴 하시지만 그죠? 1시간 동안 얘기 듣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니까. 그죠? 근데 7주 동안 일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예, 전체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쉽게 얘기해 준 거 있어서 특별히 또 질문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르크스 생각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가지고 있는 모순을 잘 발견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자본주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순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연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꽤 생각보다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어떤 것에 빠져서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마르크스 자본 읽을 때는 엄청나게 마르크스에 빠졌다가 또 그래서 반대되는 저 사람도 어떻게 이야기하나 해가지고 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특히 신자유주의,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옹호하는 글도 읽었는데요. 의외로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저의 지금 생각은 자본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의 체제에 불과합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 시장경제 체제는 무조건 또 잘못된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옳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거대한 저 체제들이 보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체제들이 얘기하는 것, 그런 장단점들을 어떻게든 좀 융합이라고 할까요? 복합해가지고 좀 이 사회가 나아갈까, 저는 이걸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거대한 체제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아무리 그 이론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에서 올 때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놓치는 미세한 틈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우리에게 좀 실질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이라든지 뭐 자유주의 경제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저건 이론일 뿐이고, 그럼 거기에서 엄연하게 모순이 있을 거고 현실에서 그게 다 적용되지 않으니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하고, 또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이 거대 국가 단위의 살림, 기업들의 살림, 어떻게 개인이 그 살림들을 다 이겨내겠습니까? 여전히 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횡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횡포에서 버텨 나갈까라고 좀 다들 많이 이렇게 애쓰시는 곳도 있고, 여기도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론은 이론인데 우리는 또 이쪽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계속 고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질문? 네네. 강의 내용 중에 네네. 제가 말하면 들리나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언급된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네. 그 자본주의랑 사회주의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어쨌든 사회주의는 중앙 관리, 네네. 계획의 주체가 집중되어 있고, 네. 자본주의는 시장 관리, 계획의 주체가 분산되어 있다라고 네네. 설명하셨는데, 네네. 사실 자본주의가 생성되는 과정은 그게 과연 분산되었었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들어요. 어떤 큰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네네. 일종의 결탁 혹은 이제 국가와 어떤 자본가들의 결탁 속에서 그 체제를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속에서 네. 다양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업화 시절에 이제 국가에서 그런 도시화 정책, 네네. 이동 정책 네네. 을 통해서 그런 노동자들, 예비군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큰 그런 걸 국가 뭐 5개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해서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게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그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은 여기서 구분할게요. 이론과 현실은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고요. 그러니까 우선 자본주의는 이렇게 자유로운 경제 주체가 자유화된다는 것, 이것을 먼저 두고 이제 사회주의는 이렇게 경제 체제에 있을 때 살림이 한 곳으로만 이제 집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론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산업혁명 초기에 이르렀을 때 온전히 이렇게 자유롭게 다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였었나라고 하면은 그거는 역시 말씀하신처럼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우린 자본주의 경제 체제야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기보다는 거의 국가 주도 위주의 성장이었으니까요. 국가 주도의 성장이면서도 자본주의하고 얄팍하게 결탁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인가요? 그때 이명박 정권 할 때 이야기했던 게 보통 저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렇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게, 제발 경제 단위는 국가가 오지 말라고.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 게, 어차피 시장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몇 명의 관료들이 생각해서 사회에서 낸 정책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맞출 수 있겠느냐. 맞지 않으니까 내버려 둬라 라고 해서 국가는 오히려 그런 과정들 속에 아무래도 거대 기업들은 더 가진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옹호를 하기 때문에 불법이나 편법을 자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고 감시하고 못하게 하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 단위를 해서 무리한 국책 사업들을 계속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말은 신자유주의라고 자유를 주장한다고 얘기하는데 저거 어떻게 아닌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신자유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신자유를 진짜 주장하는 거 현실에서 막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 이론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먼저 잘 파악하고 있어야 저 사람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실제로
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려는 건지 것인지 아니면 국가 주도 단위 어떤 걸 해가지고 개인의 착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건지 이게 확실하게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또 맞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지금 뭐라고 할까요?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주택 부동산 정책이 거의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주택을 제공해 주잖아요. 꼭 몇몇 관료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이게 옳다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다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또 다른 것도 여전히 필요한 게 시장인데 시장은 그러니까 가게 주체들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할 텐데 관료들은 꼭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하니까 그런 게 바로 지금 이게 뭐라고 할까요? 온전한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여전히 또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100% 시장 경제 체제인 국가도 전혀 없고요. 또 100% 사회주의 체제인 그러니까 중앙 관리 경제 국가도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 저기는 당에서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다 되지만 알게 모르게 뭐 하는 거니까 다 음성적으로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100% 없어요. 특히 이 시장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열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니까 이 현실에서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의 정치 논리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여기 질문 하나 이렇게 왔는데요. 네네. 여기 보시면 시장 경제를 설명하시면서 자본주의로 넘어왔는데요. 처음 말씀하셨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 구별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곧 자본주의인가요? 그리고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의 결합은 가능한지 말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주도 단위에서 개인의 경제 이것들을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기업보다는 아직 국가 힘이 크다면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만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즉 공공의 기관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있어서 약간 결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경제가 곧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시장 경제는 물물교환, 그러니까 경제적 주체가 자유로운 다 개인들에게 있는 개별자들에게 있는 걸 이야기하고요. 자본주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것의 전체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다 자본화해가지고 화폐나 이게 또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원리로서 돌아가게 만든 거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렇지 시장 경제 체제는 더 자본주의화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상식적인 선에선 크게 뭉뚱그려가지고 둘이 뭐 같이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 엄밀하게 학적으로 구분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거의 같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다 이미 쓰고 있으니까요. 크게 뭐 무리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이 더 없으시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 주 강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다 광고에서 보셨지만 이 책을 합니다. 예, 이 책 다 구입하셨나요? 예, 이 책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실 분량은 84페이지까지 84페이지 여기 종교개혁 시작 전까지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 책으로. 그리고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원래 그 막스 베버 책은 이제 주석까지 다 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제가 그 종교사회학 처음에 박사과정 들어갈 때 이 책을 처음에 공부했던 건데 주석이 절반이에요, 주가. 그래서 읽기가 되게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지 않. 그럼 쉬운 책은 뭐냐? 제일 쉬운 책은 이런 책이 또 있어요. 중학생들도 볼 수 있는 책. 뭐 이렇게 쉬운 책도 있지만 그 중간에 좀 그래도 자기 의식을 좀 담보되어 있고 노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무난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많이 빠졌냐면 종교 여기서 말한 프로테스탄 윤리의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되게 짧게 설명했어요. 근데 원래 원책은 그게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쨌거나 이 사람이 신학이나 종교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같이 책을 읽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없는 부분 우리 기독교적 가치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물론 제가 정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자본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기 배우러 갔겠어요, 그죠? 저도 모르는 사람이고 오히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더 현실적으로 치열하게 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제안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충분한 토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또 질문이 없으신 거 관계로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